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뭡니까? 미치광이 전략,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잖아요. 매를 들고 동맹을 끌고 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만 특별하게 여겨줄 거다. 동맹을 티어를 올리면 아주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중국의 빈자리를 메워줄 제조 강국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한국이죠. 오히려 점점 더 필요해져가는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땡큐 대한민국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언론사에서 워싱턴 특파원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4년을 고스란히 지켜본 건데요. 그때 바라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도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관세, 제재, 수출 통제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표됐는데요. 변한 건 없는데 변한 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체적으로 뭔가 변했느냐? 사실 실체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사실상 그 협박성 발언 때문에 세상은 이미 변해가고 있고 그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오늘 이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멕시코, 캐나다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주가, 주식시장이 난리가 나고 문제가 있었는데 철회했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변한 게 없느냐? 변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에 멕시코와 캐나다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기로 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자금을 투입해서 펜타닐을 막기로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내린 것도 있지만 말로 했지만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그 시행하지 않은 걸로 인해서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관세를 내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을 때요.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별로 주목이 안 됐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복 조항입니다. 그 보복 조항이 있다는 게 뭐냐면요. 해당 국가들이 미국의 관세에 보복할 경우 미국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추가 조치에는 관세율 인상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딜을 한다고 하잖아요. 업고 한 번 더 업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를 그 행정명령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수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복하려는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한두 번의 보복이나 서로 자존심 싸움으로 끝나지 않겠다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뭡니까? 미치광이 전략,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거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쓰면 사실 다른 나라들은 쉽게 그 나라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이번에 정확하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당연합니다. 미국과 맞서 싸울 때 어디가 피해를 보느냐? 당연히 상대국이 피해를 봅니다. 캐나다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고요. 멕시코는 80%가 넘습니다. 당연히 이들 나라에게 피해가 크고요. 미국은 이들 나라의 한 15에서 20% 사이에 수출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타격이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큰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나마도 이슈몰이에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파나마를 먼저 방문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의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모두 해외 첫 순방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 해외 첫 순방지는 일본과 한국입니다. 그만큼 사실 그 나라의 국무장관이나 대통령들이나 한국과 일본을 먼저 오고 싶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뻔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건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오는 건데요. 이분들이 안 와도 어차피 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관계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는 건 전 세계의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건데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파나마와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도 공화국을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파나마 운하 문제가 딸렸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다닌 건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국내 문제, 국내 여론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잘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런 데서 트럼프가 앞으로 동맹을 어떻게 다룰지가 또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그 콜롬비아에 대한 내용이 동맹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콜롬비아가 미국의 어떤 동맹인지 잘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6.25 참전국에 보면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군인들이 와서 200명이 사망하셨어요. 전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제가 미국 워싱턴 특파원 할 때나 그 전에 콜롬비아를 가면 참전 용사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거든요. 그만큼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미국의 동맹입니다. 이라크 전쟁도 유일하게 중남미에서 함께 참전한 나라가 콜롬비아거든요. 콜롬비아도 상당히 미국과 피로 맺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맹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면 비나토 동맹이요. 나토가 아닌 동맹국이 한 17개, 18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콜롬비아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콜롬비아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콜롬비아 구스타포 대통령이요. 미 군용기로 이민자들을 오는 거를 막아 세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 어떻게 되냐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콜롬비아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25% 부과하고 일주일 후에 50%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들과 지원자 등에 대한 미국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콜롬비아 정부 구성원과 가족 및 지지자에 대한 비자 배제,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 안보를 위하여 콜롬비아에 대해서 강화된 통관 및 국경 보호 검사를 실시한다. 이거는요. 사실 적성국에나 쓰는 겁니다. 비자를 금지, 그리고 CNN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이 나오자마자 보고타 주재, 콜롬비아의 수도죠. 보고타 주재 미국 대사관은 모든 비자 업무를 그만둬버렸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미국과 다 함께 싸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하나로 비자 업무부터 취소하고 중요한 건 또 자산 동결 조항까지 들어갔습니다. 콜롬비아에. 이거는 정말 러시아나 북한에나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비동맹국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동맹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일반과 다르죠.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시절에 댄 코츠 국가정보원장이라고 계셨는데요. 이분이 상원의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게 있는데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트럼프 대통령은 거꾸로 알고 있었다. 동맹은 함께 해야 되고 동맹과 함께 안보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은 우리를 수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관념이 정말 과거 대통령이나 그리고 1기 시절과도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 2기는 우리를 수탈하고 있고 이민자들이 우리 일자리를 먹어치운다는 이 트럼프적 세계관이 미국에서 사실상 공인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기 때는 사실 반발도 많았어요. 그리고 1기 때는 또 출발할 때부터 지지율도 아주 낮았어요. 뭐 40%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45%부터 시작해서 좀 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미국 같이 정치적으로 꽉 짜여진 사회에서 5%, 10%가 올라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어느 정도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은 더더욱 좀 더 흐려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중국이 당연히 견제 1순위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강하지만 미국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동맹이 많은 나라가 상대국에게 이겼고 상대국 견제에 뭐 성공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동맹을 끌고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전통적인 미국의 대통령들은 동맹을 이렇게 손잡고 함께 끌고 가는, 그러니까 당근을 주로 주는 방식으로 해서 동맹을 끌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매를 들고 동맹을 끌고 가는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는 그동안 도와줄 만큼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부자 친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 친구에게 매번 밥 사라고 한다면 그 친구 기분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우정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도 그 친구들 중에 상당히 성의를 보인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죠. 유럽 같은 경우에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 판단으로는 사실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거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토의 회원국들의 국방비가 2%는 목표인데 2%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지만 아직도 2%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기가 미국을 통해서 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많은 무기를 보내줘야 될 나라들은 유럽 나라인데요. 벌써부터 우리 납세자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원을 소극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기에 대한 불만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동맹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매를 들고 있다고 안 따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1기 시절에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 메르켈 총리라고 뭐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맨 처음 방문한 해외 정상 중에 하나가 메르켈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뭐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았고요.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나토 방위비 압박을 하니까 메르켈 총리는 이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지켜야 된다
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열받아서 그 독일의 주동 미군 3만 몇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 1만여 명을 빼버립니다. 그렇지만 뭐 메르켈 총리는 그 이후에도 사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유럽의 평화가 그냥 계속 지켜질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일어난 다음에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러시아로서 받고 있었고 사실 에너지 주권마저도 흔들렸고 그다음에 안보까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를 든다고 우리가 뭐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바꿔가는 편이 우리의 안보나 경제나 모든 면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죠. 뭐 미국의 외교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상 한 시대가 종안을 구할 때 나타난 대통령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걸 모를 수 있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요. 그만큼 시대적 전환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바다를 안정화시키고 자유무역을 하고 우리는 세계 경찰이란 미국 안에서 자유무역을 하면서 커온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하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난 거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계 경찰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을 포기하려 하고 미국의 힘도 사실 미국 경제가 홀로 좋다고 하지만 전 세계 GDP의 한 25% 정도로 전 세계를 커버하기에는 이제 힘이 좀 딸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전환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의 수출 시장이나 우리의 자유무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은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걸 보고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고우면하고 어디에 붙을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70년 전에 어느 쪽인 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팀이냐 아니냐 이거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70년 전에 동맹으로 맺어졌고 그리고 그 동맹이 단순히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긴밀하게 맺어진 동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편을 서느냐 이런 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럴 때 괜히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이나 동맹 관계에서 뒤처지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맹의 티어에서 오히려 떨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동맹 관계를 그래서 더 잘 가꿔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미국 상무장관 러스틱이라는 분이 상무장관 하시는데 청문회 때 보면요. 관세를 나라에 따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에 따라 정한다는 건 뭐냐? 사실 동맹국들에게는 좀 더 우호적인 관세가 가고 적국에는 높은 관세가 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괜히 미국과 멀리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사실상의 최대 시장, 우리가 뭐 중국도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 중국에 가서 만들어져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또 수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 가장 큰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장 큰 시장인데 자칫 그러다가 우리의 진짜 큰 시장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듯이 제조업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미국같이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제조업 국가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건 뭐 로봇이나 이런 최첨단 기술을 넣고 최첨단 산업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이제 병뚜껑까지 자기 나라에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한국 기업들도 싫든 좋든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춰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옳다 그르다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요. 옳다 그르다는 학자나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기업, 그다음에 정치인들은 현실적이어야 되겠죠. 룰을 만드는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룰에 맞춰서 그 안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시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전략을 보면요. 삼성이 아직도 다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겠죠. 그때 트위터로 땡큐 삼성이라고 씁니다. 땡큐 삼성이라고 쓰니까 삼성도 난리 나고 뭐 한국 기업들도 난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빨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인센티브 없이 트위터 하나로 땡큐 삼성이나 트위터 하나로 미국으로 공장을 몰아 넣은 거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의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도 압박 혹은 회유를 통해서 한국 기업들을 더 불러오는 전략을 쓰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미국이 그러니까 프렌드 쇼어링이나 아니면 니어 쇼어링이라 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많은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
가장 떨었던 회사들은 아마 캐나다, 멕시코 회사들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기 공장을 만든 회사들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 단순히 관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생션 랩이라는 회사를 만든 것도요.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제재나 수출 통제, 그다음에 통관이 어마어마하게 빡빡해집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런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정말 당연하지만 우리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고 해도 그 여러 파트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파트가 중국에서 오는 게 있으면 통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통관이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뭐 몇만 불씩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관을 기다리는 버스, 물류창고 이런 걸 다 비워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몇만 불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대한 잘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산이나 아니면 미국이 뭔가 의심을 가질 만한 게 있을 때 원산지 증명이나 우리가 제재 위반을 하지 않았다, 수출 통제를 제대로 따랐다는 문서를 다 해놓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통관이 늦어질 때요. 미국의 이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우리가 통관이 안 되고 뭐 하고 할 때 왜 통관이 안 된다는 말을 잘 안 해줍니다.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냥 추가 서류 보내줘 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서류를 다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만족을 못 시키면 그냥 하염없이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뭐 그렇다고 완전히 안 시켜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서류들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아주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이럴 때일수록 꼬투리 잡히지 않게 엄청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미국 행정부의 원칙이 미국 안에 공장을 세우려는 거라면 단순히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걸 공장을 만들게 하는 수많은 다른 비관세 장벽들 혹은 여러 가지 페이퍼워크를 만들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투리를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요. 그런 준비를 많이 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뉴욕타임스 기자를 2021년에 말하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대통령으로 있을 때 가장 아쉬웠고 다시 대통령이 되면 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한 거는요. 내가 독일의 벤츠 같은 회사한테 관세를 제대로 물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지 못한 게 아쉽다. 내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이걸 먼저 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이거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한 게. 그리고 우리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한국도 안보의 프리라이더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우리는 이미 2030년까지 미리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90% 이상 다시 협상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브랜드와 같은 거거든요. 공평한 방위비 분담금은 브랜드와 같은데 나토를 압박하고 그다음 한국을 압박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국이 더 줄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항목별로 주는데요. 줄 만큼 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우리가 주는 돈 다 쓰지도 못해서 거의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을 할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미국 군함이나 미국 그 배들을 우리가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MRO라고. 그런 걸 하면 우리가 거기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사실상의 그 돈을 가져가면서 그걸 우리가 밀어준다든지 해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우리 산업을 어차피 지원해주는 건데 지원해 줄 때 어떻게 하면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걸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에고에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지 이거를 우리가 좀 창의적으로 연구해 가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은요.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이 흔든다고 흔들리는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70년 전 6.25 때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처럼 싸운 나라예요. 그때의 기억이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뭐 워싱턴 가장 한가운데 몰이라고 하죠. 워싱턴 그 국회의사당 앞에 공원에 가면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고요. 그거를 뭐 미국 사람들이 모두 보면서 있습니다. 거기 있는 기념공원에 있는 게 1, 2차 대전, 그다음에 베트남전, 한국전이에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물론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만큼 한국전은
미국 사람들한테도 6.25는 미국 사람들한테도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로 맺은 동맹이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혹은 앞으로의 미국이 우리만 특별하게 여겨줄 거다. 우리가 뭘 해도 얘들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뭐 중국 견제나 이런 게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버릴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한대요. 저도 물론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앞으로 있을 미국 대통령들은요, 한국을 대할 때 전체 동맹을 바라보는 그 관점 안에서 대할 거란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동맹이란 거는요, 그 순간에 굳이 잘 맺어졌다. 그 순간에 강한 동맹이 있다고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 동맹을 정말 발전시키고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동맹의 티어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동맹이지만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냐? 이건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중요한 동맹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1티어냐? 1티어는 사실상 나토나 일본,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 밑에 나라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는 항상 핵전쟁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위성통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핵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는 위성통신을 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핵전쟁이 나도 위성통신을 할 수 있는 주파수의 그런 특별한 기계를 미국이 유럽하고 일본까지는 파는데 한국에는 팔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만약에 핵전쟁이 난다고 해도 미국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동맹의 티어를 올려서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가는 것. 그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나라 비록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되어 있지만 관료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미대사관은 엄청 바쁘다고 하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요, 트럼프 1기를 돌이켜봤을 때요, 우리나라의 이익을 받쳐준 거는요, 그때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꾸려왔던 동맹 네트워크의 발현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줬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트럼프 1기 때 게리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시절에 있던 글로벌리스트로 유명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트럼프를 견제할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갔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데 그 책상 위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한미 FTA 파기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이 있었대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 행정명령을 몰래 들고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못 보게. 그래서 그게 없던 일이 됐어요. 이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증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이 지나고 나면 까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을 본능적인 감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이런 오랜 친구들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내각은 충성맨으로 됐다고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동맹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분은 미 상원 의원으로 오래 있으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막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를 막아주지 않더라도 동맹에 대해서 다시 막아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기존의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이끌어서 이 한미 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1기 시절에 봤을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보는 게 과연 좋은가? 이건 저는 진짜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을 일찍 만나서 국가 전체적으로나는 개인적으로나 이득을 봤던 사람은 일본의 아베 총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쫓아왔던 메르켈 총리는요. 마지막에 미군 철수라는 걸 맞았고요. 계속 대립하다가요. 그다음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또 맨 처음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트럼프에게 밀려가지고 쫓겨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1기 때도 맨 처음 왔었고 2기 때도 맨 처음 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만나는 게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방위비 분담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일찍 만나면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약간 권력의 공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 좀 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직까지 좀 수면 속에 내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사실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말기에 케네스 와인스타인 주1 대사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지금 허드슨 연구소 석좌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맹의 등급에 따라 관세가 결정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동맹의 등급이 높은 일본,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조업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시바 총리도 지금 7일인가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어떻게 합을 맞춰 나간지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요. 일본은 아마 아베 총리 시절의 그 모습 그대로를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아베 총리가 어떻게 미국의 환심을 샀냐면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지도를 들고 다녔대요. 지도를 들고 다니면서 그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격전지 7개 정도 스윙 스테이트에 일본의 기업이 어떻게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를 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어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웠겠습니까? 그 자기가 선거가 되고 자기 재선하는 데는 거기가 중요하니까요. 거기서 사실상 재선이 결정되는 데인데 자기의 선거를 일본이 국가적으로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준 거잖아요.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말을 했겠죠. 그런 것처럼 아마 일본은 또 그런 전략을 사용하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살 겁니다. 또 이미 뭐 스타게이트 AI에서 봤듯이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같은 사람은 미리 가서 거대한 투자 계획을 밝히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기업이나 그 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알맞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랑하기 쉬운 모양으로 꾸며주려고 일본은 노력할 거고요.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면 그에 어떻게 맞춰줄까를 최대한 창의적으로 맞춰줄까를 예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25% 관세 부과하면서요, 보복 조항을 넣은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아까 말했듯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요, 지난 12월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말하라고 해서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서 갑자기 한 말이 2,000억 달러 어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절대 겁먹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생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기대했다면 그 이상의 것을 주는 건 사실 쉽지 않지만 그 기대한 걸 주는 거에 속도를 높여서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지만 예를 들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말할 때 50억 달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방위비 분담금이 한 1조 4천억 에서 1조 5천억 사이 정도로 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달러가 많이 올라서 아마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MRO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지원이나 혹은 뭐 기업의 투자나 이런 거를 다 엮어서 방위비 분담금이랑 혹은 방위비 조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계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해서 그 50억 달러 수준에 맞춰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쇼맨십의 대통령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국민이 원하는 거,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1기 때 말해 땡큐 삼성 할 수 있듯이 땡큐 대한민국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욕망과 에고에 맞는 숫자를 최대한 우리가 창의적인 회계나 이런 걸로 바꿔서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미 대미 투자를 하기로 돼 있던 것들이 있다면 그 숫자를 또 미리 잘 모아서 그에 맞춰서 하고, 그리고 아베 총리가 했듯이 스윙 스테이트나 이런 데 가면서 우리가 그 스윙 스테이트나 이런 곳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도움이 되게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잘 어필할 수 있다면 그런 걸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은 호의를 받긴 쉽지 않지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확합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창의적 회계 방식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위비나 뭐 이런 걸 맞춰주거나 아니면 우리 대미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혹은 에너지 수입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할 걸 트루스 소셜에 올릴 수 있는 내가 이런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걸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거는 경제적인 무엇보다도 동맹의 티어를 올리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일본 수준,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런 나라 수준으로 동맹을 티어를 올리면 아주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관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세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맨 처음 생각해야 될 건 안보입니다. 안보가 있어야 경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안보의 티어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딘지 보면요. 작년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걸 보면요.
지금 폴란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1등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 불안을 느끼는 나라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기댈 곳이 미국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1위를 해왔는데 이제 폴란드인데 93%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80몇 %예요. 그리고 한국이 76%인가로 3등입니다. 다 공통점이 있죠. 미국 없이는 안보가 위험한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안보의 등급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 국민이 좀 편안하게 그다음에 안심해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보의 티어가 올라가야 경제도 잘 돌아갑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이번 트럼프 대통령 장관들의 청문회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했다라는 말이 청문회에서 계속 여러 장관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 유사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안보의 티어가 안 올라가 있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국도 뭐 전쟁에 휘말리느냐 마느냐, 그때 또 주한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마느냐 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어찌됐건 한국의 안보를 물론 우리 스스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나마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그 미국과의 동맹 관계, 그다음 미국과의 동맹이 어느 정도 강하게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또 얻어낼 게 있다면 또 동맹의 티어를 어떻게든 올려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25 때 이미 70년 전에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무기 체계는 미국과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없이 우리 안보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보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있는 겁니다. 미국과 떨어질 수는 없고요. 미국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가 늘 하는 말이 한국은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 이미 선택했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어떤 상황에 의해서 미국과 당연히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데는 뭐 변함이 없고요. 이미 주식시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 일부 거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올라와 있고 중국 주식시장은 지금 거의 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미래에 대해 가장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돈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돈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중간에 있다면 당연히 미국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변주를 주느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만의 공간을 늘려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겠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이 원칙을 버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사실은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한테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지정학적인 요건에서는 당연히 더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직선거리로 950km 정도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 생각해보면 950km 떨어진 데가요. 워싱턴 DC에서 시카고까지 가면 970km 정도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지리관에서 보면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베이징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전투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우리나라 평택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고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한국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안 돼. 한국 마음에 안 들어 다 빼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여야 합의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요. 28,500명이 한국에 주둔해야 된다는 걸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그걸 바꾸기에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쉽지 않고 부담이 됩니다. 안보적, 지정학적 측면에도 여전히 필요한 존재고 오히려 그 필요성은 더 높아지는 존재이고요. 그리고 공급망 측면에서도 미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디리스킹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하면서 리스크를 낮추자는 거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되면 당연히 디커플링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커플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빈자리를 메워줄 제조 강국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한국이죠. 뭐 배터리부터 첨단 제품은 당연히 한국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다른 것들도 중국 이후에 공급처를 찾으면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나 어디나 심지어 멕시코에까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그다음에 지정학적, 그다음에 공급망 측면에서 보면 한국만큼 미국에 필요한 존재가 지금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란 특수 상황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에게 한국이 필요한 존재이느냐 하는 부분은 변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점점 더 필요해져가는 존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롬비아에서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위비 협상 안 되고 우리가 뭐 깨고 나온다 그러거나 하면 협박성으로라도 관세를 올리고
일주일 후에 50%뭐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실제로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지정학적으로나 뭐나 한국을 돌려 세우기에는 미국도 상당히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겁을 주기 위해서라도 말이라도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점은 아까 동맹의 티어를 올려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일본이나 다른 제조업이나 우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미국의 동맹국 혹은 그 준하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낮은 관세를 갖고 우리는 그보다 높은 관세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의 비관세 장벽, 그다음 수출 통제 이런 데 대해서 더더욱 빡빡한 심사를 받게 되면 그런 경우는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에 진심인지를 봐야 되는 게요. 트럼프 일기 시절에 화웨이를 제재했을 때 화웨이의 변호사를 했던 미국 로펌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당연히 뭐 동양인이나 외국인 변호사들도 있었겠죠. 근데 미국은 사실 그런 로펌에 적합한 비자, H1B라고 하는 적합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계속 H1B를 웬만하면 연장해줘서 영주권을 주도록 하거든요. 미국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 외국인 변호사들, 그리고 곡을 거쳐간 사람들 전부 다 그 비자를 나중에 만료되면 다 중지시키고 해외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팀은 수사를 해서 그 팀장 같은 분은 또 뭐 구속이 됐다고 해요. 뭐 꼭 화웨이 때문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미국의 비관세 장벽이 중국의 우리 사드 배치 때 같은 그 한한령보다 과연 덜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더 치밀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오랫동안 해외 경영을 해본 나라예요. 오랜 동안 제국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가장 아픈 점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척을 져서 좋은 건 하나도 없고 이익이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익을 받지만 않아도 상당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철회되긴 했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가 다시 어떤 일이 있어든 부과가 된다. 왜냐하면 그 조건이 펜타닐 문제가 해결돼야 해지한다는 거기 때문에 펜타닐 문제나 국경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이번에 한 달 연장했지만 계속 흔들고 있을 거예요. 또 뭔 일이 나면 또 흔들고 또 뭔 일이 나면 또 흔들고 그러다 실제로 부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게 부과되지 않은 한국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 FTA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하고도 무역이 자유롭고요.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유럽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한국이 오히려 그 틈새에서 오히려 좀 이득을 보는 면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불이익을 적게 받으면 오히려 이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압박받을 곳은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자까지 쳐서서 받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분석해 보면요. 사실 뭐 총 한 4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그 국제관계 같이 얽혀 있죠. 그리고 경제, 사회, 그다음에 무역에 대한 건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를 볼 때 물론 이런 공약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그 큰 틀을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미국에서 공인받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요. 미국에 대한 사륙을 멈춰라 라는 취임사 문구가 있었어요. 그때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고요.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 비슷한 그 정도로 강한 문구는 아니지만 그런 문구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비판이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민주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 미국 사회가 그때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1기 때는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 조롱을 받기도 했죠. 사실 대안적 사실이라고 해서 당신이 말한 건 사실도 아니고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상한 거야 라고 해서 조롱을 받았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 이민자들이 우리를 수탈하고 동맹들이 우리 돈을 빼앗아가고 그다음 미국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2기 취임사에 그대로 드러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룰을 만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양상입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취임식 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거 저 정말 조금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나는 이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신은 구원자인 것처럼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깃볼을 스치고 이런 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사가 훨씬 더 구원자적으로 강화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좀 더 강화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민자 되자마자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비판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가족들하고 떼놓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있느냐 이렇게 처음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엔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을 다시 제조업 국가로 만들겠다 경제적으로는 말을 했고요. 사실은 이것도 미국이 지금 그 큰 규모로도 세계에서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인데 거기 제조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미국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 미국이 공감을 해간 거고요. 그리고 무역 시스템을 개편해서 미국 노동자와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 이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되찾겠다. 인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우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가 발전하면서 가져왔던 뭐 다양성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도 한번 누르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면요. 미국 사회가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이제 미국의 주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주류라고 해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주류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필되고 있고 미국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만큼 인정해 줄 만한 주장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사실은 아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예 출입국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난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신청하는 이런 앱이 있거든요. 그런 앱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불통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있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군인들 투입해가지고 그 국경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조금씩 풀어가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은 과격하지만 실제 행동이 정말 과격하게 나올까? 이건 좀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스페인어권의 가장 큰 신문이라고 하는 엘파이스라는 뭐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서 작년 11월에 쓴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 실제로 추방된 인원이 약 한 150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추방된 인원 500만 명보다 작다고 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번 했으니까 8년을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그렇게 강하게 하지만 실제로 쫓아내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물가도 안정됐고 경제 성장률도 높았던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늘 말하지만 불법 이민을 말합니다. 불법 이민을 하고 쫓아낼 때 좀 과격한 방법으로 쫓아내는 거죠. 특히 이번에 이제 브라질 이런 데서 문제가 됐던 게 그 불법 이민자들을 데려온 비행기에서 내리고 보니까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중범죄자처럼 내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여론이 확 뒤집힌 거잖아요. 이런 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내릴 때는 풀어줬어야죠. 기내 난동 때문에 우려가 돼서 채워놨다면 내릴 때는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쫓아내는 인원이나 이런 건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도 저는요 현실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장벽이나 군인 배치 등 그러니까 장벽을 더 세우고 군인을 배치하고 이런 보여주기식 하고 강한 발언들은 하겠지만 다른 문제 현실적으로 미국의 인력이 부족할 때까지 쫓아낼 것이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갈 때까지 쫓아낼 것이냐 그런 부분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선거에 진 거는요 불법 이민자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023년에 하루 10,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그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아무리 경제가 좋고 지금 뭐 일자리가 남아돈다고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일자리가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한국만 해도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들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저분들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한국은 지금 고령화로 인력이 그 건설 현장 인력이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런데 미국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면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저기 민주당이 사실 이번 대선에서 지금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있는데 그 작년 6월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 55만 명에게 영주권을 줍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안 그래도 불법 이민 이런 걸 좀 싫어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는데 이런 걸 주니까 여론이 확 돌아선 면이 있었고요.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장벽을 건설합니다. 그렇게 장벽 건설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불법 이민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본인이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요. 미국
내에서도 불법 이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공항에 한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내리는데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아주 중범죄자, 뭐 우리가 뭐 중세 시대 때 보던 그런 중범죄자처럼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여론이 좋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미국을 좋아하는 나라라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국가관계가 꼭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원청업체 사장님이 정말 괴팍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질을 하고 뭘 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주지 않고 그럼 우리 딴 데 찾을래?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원청업체 말고 다른 걸 찾기 시작한다면요. 사실 우리 회사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만들어가는 국제사회가 국제 질서가 평화롭지 않을 거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이겠죠.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압박은 강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퓨 리서치 이런 데 보면요. 미국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한 80%가 돼요. 80%의 미국인들이 중국을 싫어한다는 건 미국의 컨센서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알고 대중 압박을 시작을 했고요. 그 강도를 당연히 더 높여갈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데요. 근데 또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한국입니다. 유럽 외교협회에서요, 그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작년 말에 나온 건데요. 트럼프 취임이 해롭다고 하는 비율이요. 한국은 긍정이 11%, 부정이 67%였습니다. 한국이 가장 낮았고요. 영국이 긍정이 15%, 그 다음에 부정이 54%로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나라였어요.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오히려 높습니다. 러시아는 긍정이 49%, 부정이 8%, 중국은 긍정이 46%, 부정이 18%입니다.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거기 이유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안보를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압박이나 이런 걸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인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는 거고요.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적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좀 덜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군사력을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세계 경찰이 아니라고 말을 한 사람이고 러시아도 그렇잖아요. 러시아는 오히려 좀 기대할 수도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협상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웹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제2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약간 조롱조로 놀리는 표현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제 압박이 이번에 뭐 딥시크나 이런 거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기술 개발이나 이런 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어째 생각하면 한국의 불안감은 과대평가되어 있을 수 있고 한국의 불안감은 오히려 좀 증폭되어 있을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뜬금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압박받을 곳은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강압적이고 거칠게 나올 겁니다. 뭐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예를 들자면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이 기업을 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중국 대비해서 경쟁력을 올려가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바이든 시절의 상무장관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한 말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수출 통제를 하고 제재를 했지만 그거는 과속방지턱에 불과했다.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잘해야지 그걸 하는 건 안 되더라. 이런 걸 하는 것만으로 중국을 멈추게 하는 건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이걸 약간 바르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속방지턱 수십 개 만들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그게 트럼프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속방지턱도 엄청 많으면 빨리 못 달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란 걸 취임하자마자 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미국 USTR에 중국과의 불규정 무역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가져와라 4월까지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4일 지나죠. 1월 24일 날 조사를 시작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나오면 그 나오는 게 무슨 거기에 엄청나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그걸 근거로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중국에 대해 10%, 20% 뭐 관세를 매긴다고 하지만 그때 나오면 또 100% 매긴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60%더 매긴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1기 때 무역 협상을 해가지고 2천억 달러를 중국이 미국에서 물건을 사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한 1,000억 달러 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더 안 샀어요.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자까지 쳐서서 받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물건을 더 사가라. 중국이 미국에 한 3,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그만큼 사가라고 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방식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트럼프 1기 시절에 북한을 압박하던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걸 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완전한 파괴라고 하고 북한 김정은이 자살 특공 미션을 수행 중이다. 우린 장전 완료했다. 뭐 이렇게 막 난리를 칩니다. 북한 김정은이 또 핵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있는 핵 버튼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최대한 긴장도를 올려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항공모함을 보내고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전략을 쓰거든요. 중국도 저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전에 콜롬비아에서도 봤듯이요. 100% 관세, 60%, 100% 관세를 매길 거야라는 카드를 계속 들고 있으면서 흔들 겁니다. 그러면서 10%, 20% 주고 혹은 뺏고 혹은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협상에서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긴장감을 올려가고요. 그리고 풀뿌리부터 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SML이라고 뭐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 반도체 장비 회사 옆에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라고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미국이 바이든 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 중국 학생들이 한 25% 정도가 있었어요. 쫓아내라고 한 거. 반도체를 배울 수 있는 기술 기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트럼프 대통령은 과격하면 전 세계 랩실이나 이렇게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동맹국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마 중국 학생 쫓아내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과격한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중국은 이미 대응 방식을 정한 것 같습니다. 흑연이나 갈륨, 뭐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 소재 이런 걸 중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이미 수출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독일 화학기업 henkel 같은 경우에요. 작년 말에 더 이상 자기들이 윤활유를 못 만들겠다고 그만둬 버려요. 이유는 중국에서 안티몬이라는 재료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이제는 가진 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도 딥시크에서 보듯이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똑같이 미국이 우리 반도체를 가지고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미국 기술을 쓰기 때문이잖아요. 이 미국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주장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국 규정에 따라야 하듯이 중국도 똑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중국도 이제 미국이 하면 중국도 상당히 준비를 해놓고 심지어 뭐 러시아라는 물물 교환을 할 준비까지 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쉽게 1기 때보다는 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지금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중국도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뭔가를 계속 살피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제재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재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에 대해서는 약간의 과속 방지턱 정도의 역할밖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하면서 특히 생필품이나 뭐 의약품 이런 데까지 제재가 가면서 일반 시민들,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너무 피폐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북한 같은 경우는 물고기도 잡아서 못 팔게 해놨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그 물고기 판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럼 또 북한 김정은에게 또 상당 부분 가고 있기도 하고 그게 핵개발 자금을 이용된다면 또 막아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일리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생각보다 효과가 있다 없다는 사실은 학자들이 얘기해야 될 거고요. 우리는 그 제재를 하는 입장에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룰이니까요. 우리는 그 룰에 맞춰서 이득을 최대한 보러 가야 하고 그로 생기는 뭐 인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또 그건 또 인도적인 지원으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런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스토리를 만드는데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젊은 충성파들로 요소요소에 다 박아버렸잖아요. 자신을 견제했던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의 뇌가 어떤 도파민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치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아침에 TV 뉴스에 뭘 봤는지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이외에 모든 사안을 상의하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보다는 저는
기자를 한 20년 넘게 했는데 10몇 년을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과 권력의 속성이 한국이나 뭐 미국이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인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 뭐 2인자란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권력에 있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에서 가장 센 사람은 대통령 다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도 부통령이 아니고요. 아마 비서실장일 겁니다. 한국도 비서실장이 가장 사실은 권력으로 따지면 넘버 2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할 때 가장 확실한 컨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보다는 수지 와일스라는 그런 비서실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뭐 백악관에 사무실을 갖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수지 와일스가 한 단칼에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수지 와일스에게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트럼프의 여러 선거를 치르면서 능력을 또 입증한 것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 이외에 모든 사안을 상의하는 사람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시절에도 사실 그랬어요. 일기 시절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뭐 트럼프가 가장 자주 중요하는 사람,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있고 뭐 폭스뉴스 진행자인 션 해너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죠. 실력자를 택할 때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실력자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위가 아니고요. 트럼프란 사람의 동심원을 그렸을 때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공식적인 직위가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전화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의견 물어보고 이 의견 물어보고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들한테 뭐 운동선수한테 넌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가장 잘 통화하고 그를 대면해서 가장 잘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라는 걸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은요, 그 여성입니다. 공화당에서 선거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뭐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선거를 했을 때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를 거의 승리를 했고요. 이번에도 수지 와일스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선거 인단을 이끌면서 이번 전략을 거의 다 짰죠. 거의 다 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은 대규모 유세를 했는데 수지 와일스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소규모 유세도 하고 뭐 틱톡이나 이런 데도 해가면서 그 선거 전략을 새롭게 짜는데 수지 와일스가 굉장히 영향을 미쳤죠. 이 사람은 뭐 거의 레이건 시절부터 그 중앙 정치나 그다음에 플로리다 정치계에서 일을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런이 숨은 조력자고 이런 뭐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동영상들도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약간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당연한데요. 한국도 어떤 정치인이 브로치 하나 매고 뭐 넥타이 매는 색깔까지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가족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한국도 그렇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트럼프 같은 사람은 사실 저는 스토리를 만드는 데 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 온 사람이거든요. 거래의 기술 같은 이런 책을 쓰면서 책을 본인이 쓴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구술하고 전문 작가들이 썼지만 그런 걸로 해서 막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에 대한 스토리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꼭 자기가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일기 때는 이방카 트럼프가 전형적이죠. 워킹맘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근데 그 때문에 뭐 욕도 많이 먹었죠. 어떻게 뭐 워킹맘이냐, 애 봐주는 사람 다 따라있고 밥 해주는 사람 다 따라오고 있는데 네가 무슨 워킹맘이냐 이런 욕도 먹었지만 어쨌든 이방카라는 고급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럼 이번에는 아마 배런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왜 배런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이게 의도됐을지 의도는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기 시절에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보도된 게 있는데요. 멜라니아 여사가 일기 시절에 백악관으로 일찍 안 들어옵니다. 같이 안 살았어요, 처음에. 그때 그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안 살면서 그 공식적으로 보도된 거는 배런의 학업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씁니다. 아트 오브 허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이 아트 오브 딜이잖아요. 거래의 기술. 근데 멜라니아 여사에 대한 책은 아트 오브 허딜, 그녀의 거래의 기술을 쓰는데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이 배런에 대해서 다른 자식들과 똑같은 지분, 상속 지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난 백악관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멜라니아가 버틴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 지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멜라니아가 그 책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니라는 소송을 안 걸었어요. 아마도 사실이겠죠. 그런 것처럼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에는 그럼 우리 아들에 대한 서사를 만들어 달라.
혹은 우리 막내 아들 중요하지 않냐.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그런 저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배런이 그 틱톡이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에 대통령보다 더 젊은 층의 마음을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런 걸 건의를 했겠죠. 그 건의를 해서 그걸 또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아마 이렇게 배런을 띄우는 이면에는 어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어떤 그 작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런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고령의 트럼프 이미지를 보완해줄 아들, 2m의 훤칠한 키의 미남이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생학적으로 트럼프가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남이나 미녀를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잘생긴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트럼프 호텔에 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호텔에 가보면요. 그 바텐더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진짜 너무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드는데 연령대별로는요. 2030 남성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습니다. 뭐 한국도 비슷한데요. 또 여성과 남성의 투표 상황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배런은 또 상당히 좋은 지지층을 규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1기 때 이방카처럼 고문을 한다든지 첫째 아들이죠. 트럼프 주니어처럼 정치적 연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2기 내각의 특징은 충성파입니다. 결국은 트럼프에게 얼마나 충성할 수 있고 트럼프에게 예스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건데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장관이 몇 명 있냐면요. 6명인가 그렇습니다. 대행까지 포함하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1년마다 한 번씩 장관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미국은 임명되면 그 장관이랑 거의 그대로 갑니다. 많아봤자 한 부처의 장관이 뭐 2명쯤 되려나요? 근데 트럼프 때는 6명이었어요. 그 말은 트럼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를 듣자면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랑 있을 때, 1기 때요. 국군의 날 행진 같은 걸 보고 우리도 이런 행사 한번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국방부 사람들이랑 미국 장군들이 거부해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도 미국 군인들은 안 해요. 그렇게 하면서 대신 한 게 뭐냐면 그 탱크나 이런 것들을 워싱턴 시내에 내놓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니죠.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국 군대는 전쟁을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따를 수 없는 거면 잘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자신들의 젊은 충성파들로 요소요소에 다 박아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을 견제했던 데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딥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딥스테이트를 뿌리 뽑겠다는 자신의 가상적인 적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인선을 한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 견제할 수 없는 트럼프 내각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지켜보는 것도 트럼프 2기 내각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부를 오래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권력은 사실 잘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 핵심 이너서클 한 5명 정도만 있어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다릅니다. 워낙 전화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5명을 한 꼽아보라 저한테. 그러면 제가 뭐 언론이나 이런 걸로 본 걸로는요. 뭐 당연히 아까 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있겠고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 진짜 본인이 생각한 대로만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충성파를 박았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평생 그런 경험이 잘 없을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립박수를 받아본 적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밥 먹을 때도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마라라고의 트럼프 대통령이 밥을 먹는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혼자 다른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 테이블 있는데 같이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오는 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거기 눈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기립해서 박수를 칩니다. 이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기립박수 받는 사람이에요. 밥 먹을 때 기립박수 받는 사람의 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의 뇌가 어떤 도파민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 일반인들은 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 혼자, 아까 제가 말한 5명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한 3명은 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권력의 구조상 비서실장, 그 다음에 부통령,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션 해너티 같은 아까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폭스뉴스 앵커들하고 전화 통화를 많이 합니다. 그 앵커들이 어떤 그거를 하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많이 하는 사람,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관이나 뭐 이런 직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통화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기 때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 백악관 상임 고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모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트럼프에 대해서 쿠슈너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본능적, 정치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아침에 TV 뉴스에 뭘 봤는지에 따라서 정책 결정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책상에 있는 한미 FTA 서류를 갖고 가면 모르고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대통령 국정 운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지켜봐야 되느냐? 트럼프는 어떤 예상을 하고 보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예상을 해야 됩니다. 말해온 거, 뭐 방위비 이런 거는 계속 말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건 맞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는 거는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견제할 사람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견제할 사람이 없을 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 굴러갈 가능성이 더더욱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에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때보다는 많이 비판의 강도가 낮아졌으니까요. 그때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힘을 가지고 지켜준 데는 폭스뉴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폭스뉴스를 보거든요. 폭스뉴스를 보면서 자기 정책 결정을 해가는 그런 타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는 뭐 1기 시절에 나왔던 모든 뭐 자서전 같은 걸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진행자 출신이잖아요. 앵커는 아니지만 버라이어티 쇼 진행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통화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또 개발하고 여론의 향방을 또 체크를 해봤겠죠. 그리고 사실 그런 식으로 1기 국정 운영을 해왔고요. 1기 때 그 예를 들자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드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하기로 했고 국방부, 국무부 다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10분 전인가 1시간 전인가 이걸 멈춰 세웁니다. 이 멈춰 세울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뭐냐면 이 비행기 한 대 가지고 이란 사람 150명을 죽이는 건 안 된다. 비례에 맞지 않다는 건데요. 이 결정을 하게 된 게 폭스뉴스 앵커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조언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조언만 받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물어볼 수 있는 상대가 됐다는 건 맞고 자유롭게 통화하는 상대가 됐다는 건 또 맞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는요. 이제 저는 어떤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2기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세계에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최소한 흔들어가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꼬투리 잡히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지 이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려 하면 우리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역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생크샷 랩이라는 회사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최대한 무역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서류나 이런 거를 최대한 자세히 갖춰 놓고요. 내가 거래하는 상대방이 제재를 당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 사전에 철저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제재나 수출 통제 그리고 트럼프 시대 관세 이거는요. 과학이나 어떤 수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치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걸 쭉 따라가고 계속 팔로우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